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 누가 이 시간에? 저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나야. 아버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때렸어. 네? 뭐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경찰서야. 지금 바로 갈게요. 어디 경찰서세요? 30분 후. 저는 강남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다. 아버지가 사람을 때렸다는 게 무슨? 저는 형사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보호자시죠? 어르신이 주차장에서 한 남성을 폭행했습니다. 폭행이요? 저희 아버지가요? 피해자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68세 아버지, 평생 주먹 한 번 쓰지 않으신 아버지, 법 없이도 사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사람을 때렸다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계셨죠. 형사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CCTV 보시겠어요? 형사는 저를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지하주차장, 아버지가 주차 안내봉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남자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아버지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충격이 화면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남자가 아버지를 밀쳤습니다. 아버지가 비틀거리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움직이셨습니다. 남자의 멱살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관리원들이 달려와서 아버지를 떼어냈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형사님, 저 남자가 먼저 아버지를 때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정당방위 아닌가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과잉 방어예요. 처음 한두 대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가 쓰러진 후에도 계속 때린 건 과잉이에요. 그리고요, 피해자가 고소했어요. 합의 의사도 전혀 없대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민원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러셨어요? 평생 주먹 한 번 안 쓰신 분이.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4년 4월 제 아내 서연이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지금부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서연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겨낼 수 있어. 하윤이는 내가 잘 돌볼게.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항암 치료비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표적 치료제까지 쓰면 더 늘어날 거라 했습니다. 저는 시청 환경과 7급 공무원. 월급은 세후 320만 원이었습니다. 7년차 공무원의 평범한 월급이었죠. 여기서 병원비 200만 원, 월세 65만 원, 육아 도우미 아주머니께 40만 원, 생활비 80만 원 계산을 해보니 매달 65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저는 비상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7년간 모아둔 돈 1,800만 원. 그것도 1년이면 바닥날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버지는 30년간 중소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팀장으로 일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묵묵히 가족을 위해 평생을 일하셨죠. 퇴직금은 제 결혼 자금으로 주셨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내시고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넉넉하진 않지만 혼자 사시기엔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2010년 교통사고였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대학 등록금, 생활비 모두 아버지 혼자 감당하셨죠.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 됐습니다. 안정적인 직업, 아버지를 안심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며느리의 병, 손녀 하윤이의 미래, 아들의 고민, 아버지는 모든 걸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준아, 아버지가 일을 좀 해야겠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68세에 무슨 일을요? 괜찮아, 나 아직 건강해. 야간 주차 관리원 자리 알아봤어. 월급이 180만 원이래.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민준아, 아버지 말 들어. 서연이 치료비가 급한 거 알아. 하윤이도 키워야 하고. 내 연금으로는 내가 먹고 사는 데만 쓸게. 이래서 번 돈은 너희 병원비 보태는 거야.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버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자존심을 아는데 그 자존심을 꺾으면서까지 아들을 돕겠다는 마음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무능해서. 무슨 소리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건 아버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렇게 아버지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야간 주차 관리원으로 취업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강남까지 1시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면 아버지가 주차 관리원 조끼를 입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보다 훨씬 야위셨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을 서서 일하시는 게 68세 몸에는 너무 힘드셨겠죠. 아버지 힘드시죠? 괜찮아, 일은 어렵지 않아. 차 안내하고 주차장 청소하는 거야. 서연이는 어때? 치료는 잘 되고 있어? 이번 달 항암 3차 들어갔어요. 우리 며느리 빨리 나아야 할 텐데. 하윤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그래야지 이번 주말에 갈게.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2주 전부터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평소보다 힘이 없으셨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일주일 전 아버지 어깨에 시퍼런 멍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디 다치신 거예요? 이거 기둥에 부딪혔어. 주차장이 어두워서. 그게 기둥에 부딪힌 상처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민준아,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어. 아버지는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바꾸셨죠.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2시, 아버지가 사람을 때렸다는 말, 경찰서 CCTV 영상,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참고 계셨는지를. 경찰서 민원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민준아, 저 사람이 2주 전부터 나를 괴롭혔어. 처음엔 차에 먼지 묻었다고. 나보고 닦으라고 했어. 그래서 닦았지. 근데 다음 날도 왔어. 똑같은 말을 하면서. 이번엔 어깨를 밀쳤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어. 나를 욕했어. 늙은이가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주차 관리원 주제에 건방지다고. 나는 참았어. 너희 생각하면서, 서연이 치료비 생각하면서. 그런데 오늘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 누구한테 뺨을 맞은 적이 없었어. 부모님한테도 선생님한테도 회사에서도 한 번도. 그런데 오늘 저 사람한테. 나는 참으려고 했어. 정말 참으려고 했어. 그런데 저 사람이 또 손을 들었어. 또 때리려고. 그때 머리가 하얘졌어.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게 주먹이 나갔어. 미안하다, 민준아, 참았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민준아, 아버지가 사람을 때렸어. 이제 어떡하지? 일도 못하게 될 거고.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그때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김민준 씨,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저는 아버지를 놓고 형사를 따라갔습니다. 복도에서 형사가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피해자 전과가 있어요. 전과요? 3년 전에 폭행죄로 벌금형, 2년 전에 모욕죄로 벌금형, 작년에도 협박죄로 조사받았고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서 매번 합의금 주고 무마했죠.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요, 이번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대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변호사까지 선임했어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형사님, 제 아버지는요, 평생 법 없이 사셨어요. 68년 살면서 주먹 한 번 쓰신 적 없어요. 알아요. CCTV 다 봤어요. 먼저 폭행했고 어르신은 그냥 참고 계셨죠. 법은 법이에요. 처벌 대상이에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 6시 저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제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제 방으로 모셨습니다. 좀 주무세요. 그날 저는 회사에 가지 못했습니다. 연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녔습니다. 5곳을 상담했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벌금형은 피하기 어렵다. 최선은 합의다. 하지만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받으러 오라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검찰청에 갔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민사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손해배상 5천만 원 요구하겠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검사님, 피해자가 먼저 제 아버지를 폭행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CCTV 확인했습니다. 검사가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려는 마음. 하지만 법은 감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최선은 합의입니다. 상대 변호사와 접촉해보세요. 합의금을 올리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검찰청을 나오며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돈을 마련해 볼게요.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아버지는 벌금 내고 처벌받을 게 그게 맞아? 아니에요. 아버지는 잘못 없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저희를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김현수의 아들 김민준입니다. 합의 말씀이시죠? 얼마를 원하십니까? 3천만 원입니다. 그럼 고소 취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고소는 유지합니다. 다만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검찰이 판단할 일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천만 원 제 비상금은 800만 원. 대출을 받아도 2천만 원이 한계였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한영숙이라고 해요. 아버님이 일하시는 아파트 301동에 사는 주민이에요. 안녕하세요? 내일 시간 되세요? 아파트로 오시겠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전화로는 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음날 오후 그 아파트로 갔습니다. 5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30층 넓은 거실에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차가 나왔습니다. 민준 씨, 사실은요. 한영숙 씨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 피해자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요. 제 차를 긁었어요. 분명 저 사람 실수였는데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어요. 당신 차가 삐져나와 있었다고. 그래서 보험 처리하려고 했더니 변호사를 불러서 저를 협박했어요. 허위 사실로 맞고소하겠다고. 저는 무서워서 그냥 포기했어요. 제 돈으로 제 차 고쳤어요. 한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요? 사실 저는요, 그날 밤 CCTV를 봤어요. 관리사무소에서요. 아버님을 괴롭히는 장면들. 2주 전부터 계속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남편이 경찰이거든요. 강력계 형사예요.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증거를 모아두라고. 그래서 제가 CCTV 영상들을 따로 저장했어요. 아버님을 괴롭힌 장면들 다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이세요? USB에 담아뒀어요. 한영숙 씨가 USB를 건넸습니다. 이거 민준 씨가 가지세요. 재판에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저는 한영숙 씨가 준 USB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상담했던 곳 중 가장 젊고 열정적이었던 변호사, 정민호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좀 봐주세요. 정 변호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영상들이 재생됐습니다. 10월 10일 아버지를 밀치는 장면, 10월 14일 아버지에게 소리 지르는 장면, 10월 17일 아버지의 어깨를 때리는 장면, 10월 20일 아버지를 모욕하는 장면, 10월 23일 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장면, 모든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지속적인 괴롭힘이네요. 2주 동안 계속요. 이 정도면 폭행죄를 물을 수 있어요. 정말요? 그리고 김현수 씨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과잉 방어 부분은 여전히 문제예요. 하지만 정상 참작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제대로 싸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날부터 정 변호사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강태윤을 상대로 맞고소했습니다. 폭행죄, 모욕죄, 강요죄, 그리고 검찰에 아버지의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양측 조정을 하겠답니다. 조정이요? 영상을 보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대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검찰청에 갔습니다. 양측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로 잘못이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폭행했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김현수 씨, 당신의 대응이 과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권합니다. 양측 모두 고소를 취하하고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피해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합의금 1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원래 3천만 원이었는데 많이 낮춘 겁니다. 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합의금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김현수 씨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먼저 폭행했습니다. 2주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영상을 보니 문제가 많습니다. 김현수 씨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양측 모두 고소 취하. 합의금 없음 이렇게 하시죠. 피해자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내 코뼈가 부러졌다고요.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양측 모두 기소하겠습니다. 그럼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시간도 돈도 더 들어갑니다. 선택하세요. 알겠습니다. 합의하겠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그럼 합의서 작성하시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버지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받았습니다. 검찰청을 나오며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영숙 씨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준 씨, 시간 되세요? 아파트로 오시겠어요? 또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퇴근 후 아파트로 갔습니다. 한영숙 씨 집 거기에는 또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 단아한 인상이었습니다. 민준 씨, 이분은 우리 아파트 관리위원장님이세요. 박명숙 씨,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앉으세요. 박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김현수 씨죠?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십니다. 박명숙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은요, 며칠 전부터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하다가 김현수 씨 얼굴을 봤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아는 얼굴인데 기억이 안 나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박명숙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5년 전 2019년 가을이었어요. 제 딸이 임신 8개월이었죠. 그날 딸이 저를 태우고 병원에 가던 길이었어요. 산부인과 정기검진이요. 그런데 교차로에서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어요. 딸의 차 옆면을 들이받았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차가 빙글 돌고 그리고 멈췄죠. 저는 정신을 차렸는데 딸이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배에서 양수가 터진 거였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달려왔어요. 50대 후반쯤. 차 문을 힘껏 잡아당겼어요. 그리고 열었어요. 딸을 조심스럽게 끌어냈어요. 저도 끌어냈고요. 그리고 말했어요. 제 차로 병원 가시죠. 저는 정신없이 그분 차에 탔어요. 딸을 안고 그분은 병원까지 미친 듯이 달렸어요. 20분 거리를 10분 만에 갔어요. 응급실 앞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의료진을 불렀어요. 딸은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분께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이미 떠나셨어요.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 채 박명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은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아기는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요. 지금 5살이에요. 우리 손녀 만약 그분이 없었다면 딸과 손녀 모두 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5년 동안 그분을 찾고 싶었어요.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얼굴도 어렴풋이 기억날 뿐이었고, 그런데 어제 손녀 서윤이를 데리고 병원 정기검진을 갔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그날 그 사고 지점을 지날 때 김현수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디서 본 것 같던 그 얼굴. 바로 5년 전 저와 딸을 구해주신 그분이었어요. 제 딸과 손녀를 구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박명숙 씨가 저를 봤습니다. 아버님을 만나고 싶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박명숙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을 주차 관리원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빌딩 관리 책임자로 모시고 싶어요. 주간 근무. 그리고 빌딩 건물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숙소도 드리겠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과 손녀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에요. 당연히 대접받아야 해요.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놀라지 마세요. 빨리 말해. 빌딩 관리 책임자 제이가 들어왔어요. 뭐라고? 월급 300만 원. 주간 근무. 숙소 제공. 무슨 소리야? 제가 지금 농담할 상황이에요. 5년 전 있잖아요. 아버지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임산부 구해주신 거. 5년 동안 아버지를 찾고 있었대요.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는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빌딩 관리 책임자 주간 근무. 그리고 빌딩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 옆 숙소. 아버지는 그곳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서연이 치료비도 이제 걱정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토요일 오후. 저희 가족은 아버지 숙소에 놀러 갔습니다. 서연이와 하윤이 그리고 저. 하윤이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우리 손녀 할아버지 보고 싶었지? 많이 보고 싶었어. 아버지가 하윤이를 안으며 웃으셨습니다. 서연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항암 치료 5차까지 끝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경과가 아주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치료하면 완치될 거라고요. 우리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하윤이는 제 어깨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선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가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도 오늘 선한 일을 하셨나요? 가족을 지켰나요? 누군가를 도왔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의 영웅입니다. 그 선함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당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